아직 닭도 울지 않았는데 며느리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기도 전 한옥 마당에는 발소리가 먼저 깔립니다. 아궁이에 불씨를 넣고 찬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손놀림은 이미 여러 번 같은 새벽을 지나온 사람의 움직임입니다. 집안 사람들은 아직 이불 속에 있는데 며느리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조선의 시댁살이는 대개 이 새벽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조선의 며느리는 왜 항상 가장 먼저 일어나야 했을까요? 누가 그렇게 정해 놓았고 그 규칙은 언제부터 당연한 일이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어느 한 며느리의 특별한 사연이 아닙니다. 조선이라는 사회에서 며느리라는 자리에 놓인 사람들이 공통으로 맞이했을 가능성이 큰 하루의 시작입니다. 정확한 기상 시간이 적힌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선 왕조실록의 짧은 문장들, 그리고 내운과 여운서 같은 여성 교범, 후대의 생활사 연구를 함께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된 모습은 비교적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며느리는 집안에서 가장 먼저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하루가 언제부터 이렇게 굳어졌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선이 세워진 뒤 국가는 성리학을 사회의 기본 질서로 삼았습니다. 가정은 그 질서를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공간이었고 집안의 위계는 나이와 성별 그리고 혼인 순서에 따라 분명히 나뉘었습니다. 며느리는 혼인과 동시에 새로운 집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었고 그 순간부터 집안의 가장 아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조선 가정이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시댁살이 모습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 전기에는 처가에서 지내는 혼인 형태도 남아 있었고 며느리의 역할 역시 후대보다 느슨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사 중심의 가문 질서가 점차 굳어집니다. 집안의 살림과 노동도 조금씩 명확히 나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의 하루는 점점 한 방향을 띠게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했고 가장 먼저 몸을 움직여야 했으며 그 움직임은 칭찬의 대상이기보다는 그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조선의 며느리는 이 새벽 시간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직 말하지 않은 하루가 눈앞에 놓여 있을 때 그 새벽은 체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익숙한 시작이었을까요? 조선의 시댁살이는 그렇게 해가 뜨기 전부터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집안에서 아침상은 하루를 여는 자리이자 질서를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짓는 사람은 며느리였지만 밥상을 쓰는 순서는 며느리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수저를 드는지, 어떤 반찬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밥그릇이 놓이는 자리까지도 모두 말없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규칙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며느리는 그 질서를 가장 늦게 배워야 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인 만큼 어디에 서야 하는지,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를 몸으로 익혀야 했습니다. 작은 실수는 곧바로 눈에 띄었습니다. 그 실수는 예법을 모른다는 말로 이어지기 쉬웠고 그 말은 집안 법도를 아직 모른다는 평가로 굳어졌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가정은 작은 나라와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성리학의 질서는 궁궐에만 머물지 않았고 사랑채와 안채 그리고 밥상 위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어른이 먼저, 윗사람이 먼저라는 원칙은 아침상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음식을 준비했지만 모두가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들 때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집안 어른이 많거나 종가일수록 며느리는 서서 시중을 들다가 남은 음식으로 끼니를 잇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법으로 정해진 규칙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경국대전에 며느리는 아침상에 앉지 말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운과 여운서 같은 여성 교범에는 말을 앞세우지 말 것, 몸을 먼저 움직일 것 같은 문장이 반복됩니다. 이 문장들은 아침상에서 며느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조용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제목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게 됩니다. 조선시대 시댁살이 며느리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그 하루는 일이 많아서 힘들었던 하루였을까요? 아니면 매 끼니마다 자기 자리를 확인해야 했던 하루였을까요? 아침상은 하루에 한 번뿐이지만 그때의 기억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받은 눈빛 하나, 반찬을 내미는 손의 높이 하나가 그날의 말투와 걸음을 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작은 긴장이 생깁니다. 아침상이 끝났다고 해서 며느리의 몫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밥상을 치우고 나면 이제 누구도 시간을 정해주지 않는 긴 낮의 노동이 시작됩니다. 아침상이 질서를 보여주는 자리였다면 그 다음에 이어질 시간은 그 질서를 몸으로 견뎌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하루는 이제 조용히 낮으로 넘어갑니다. 밥상이 끝나면 며느리의 하루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제야 제대로 시작됩니다. 아침상을 물리고 나면 곧바로 빨래가 이어집니다. 개울가로 나가거나 마당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옷을 비벼 빨고 젖은 빨래를 짜서 널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길쌈 차례입니다. 실을 잡고 배를 짜고 집안에 아이가 있다면 그 사이를 오가며 아이도 돌봐야 했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곧바로 다음 일이 이어졌습니다. 조선 후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며느리의 노동은 특정 시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무엇을 했다는 표현보다 종일 쉼 없이 틈을 보아라는 말이 더 자주 등장합니다. 며느리의 하루에는 분명한 시간표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많은 일이 항상 명확한 지시로만 주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일을 정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의 분위기를 살피며 지금쯤 이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를 스스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일을 먼저 하면 괜히 나섰다는 말이 돌아오고 잠시 멈추면 손이 느리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며느리의 노동은 잘해도 드러나지 않고 늦으면 바로 눈에 띄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며느리의 하루를 자세히 적어 놓은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런 짧은 문장이 보입니다. 며느리가 병을 얻었다. 며느리가 일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짧은 표현이지만 며느리의 노동이 잠깐의 고단함이 아니라 몸을 상하게 할 정도였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기록이 암시하는 전형적인 며느리의 모습입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무렵 며느리는 잠시 허리를 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당을 가로지르는 시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지면 다시 손을 움직입니다. 말로 쉬어라는 지시는 없었지만 쉬어도 된다는 신호 역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담이나 후대의 기록에는 이런 말도 전해집니다. 며느리는 이를 찾고
시어머니는 허물을 찾는다. 과장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만큼 며느리의 하루가 늘 평가의 대상이었다는 체감이 당시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제목의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조선시대 시댁살이 며느리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그 하루는 일이 많아서 힘들었던 하루였을까요? 아니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노동 속에서 늘 눈치를 봐야 했던 하루였을까요? 낮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며느리의 몸은 지쳐가지만 하루의 가장 큰 고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 중요한 행사,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가장 긴장이 높아지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하루는 이제 제사라는 이름의 시간으로 천천히 향해 갑니다. 제사 날은 며느리의 하루 중 가장 길고 가장 긴장된 날이었습니다. 해가 지기도 전부터 부엌은 분주해집니다. 기름을 달구고 생선을 손질하고 탕과 전을 준비합니다. 제사 음식은 많았고 순서와 모양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했습니다. 이날만큼은 실수가 쉽게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며느리의 손놀림은 더 빨라집니다. 잠시라도 멈추었다가는 정성이 부족하다는 말이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집안의 체면과 직결된 행사였고 그 부담은 자연스럽게 며느리에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사가 시작됩니다. 향이 피워지고 술잔이 오르내리며 집안의 남자들이 자리에 앉습니다. 이때 며느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기록을 보면 많은 경우 며느리는 제사상 앞에 앉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의식이 시작되면 한쪽으로 물러나 있거나 필요할 때만 불려 나오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 중요한 의례가 진행되는 동안 그 의례를 가능하게 만든 사람은 중심에 서지 못한 셈입니다. 이 장면에서 긴장은 절정에 이릅니다. 며느리는 밤을 새워 제사를 준비했지만 그 수고가 드러나는 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눈짓 하나에도 조심해야 했고 제사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레 질문이 생깁니다. 왜 제사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며느리는 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멀리 있어야 했을까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구조적인 이유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제사는 단순한 가족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제사는 가문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의식이었고 핏줄을 중심으로 한 질서를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제사의 중심에는 항상 남성 혈족이 있었고 그 질서를 뒷받침하는 역할이 여성에게 주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애매한 자리에 놓였습니다. 집안 사람이지만 핏줄은 아니었고 의례를 준비하는 주체이지만 의례의 주인공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모순된 위치가 제사 날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효의 상징이었지만 며느리에게는 자기 자리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잘 치러지면 당연한 일로 여겨졌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책임이 바로 돌아오는 날, 그날의 긴장은 다른 어떤 날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아직 절반입니다. 제사가 며느리에게 남긴 의미를 이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며느리에게 제사는 고통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역할과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을 다음 장면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 며느리의 하루는 정말로 달라졌을까요? 조선 사회에서 며느리에게 가장 큰 전환점은 출산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들을 낳았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집안의 분위기는 분명 이전과 달라집니다. 말투가 누그러지고 꾸중이 줄어들며 이제 집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며느리의 하루는 이때부터 달라졌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리는 달라졌지만 하루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가문은 핏줄을 중심으로 유지되는 구조였습니다. 아들은 가문의 대를 잇는 존재였고 며느리는 그 핏줄을 이어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며느리는 비로소 집안 질서 안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인정은 곧 다른 형태의 기대를 불러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물론이고 기존에 맡고 있던 가사와 제사 준비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아이도 있으니 더 잘해야 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록과 일기류 기록을 살펴보면 출산 이후 며느리의 노동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를 안고도 일을 했다. 산 후에 병을 얻었다는 시기. 짧은 표현이 간간히 등장합니다. 이는 출산이 며느리에게 휴식의 계기라기보다 역할이 겹쳐지는 시점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구조적인 이유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는 개인의 성실함이나 능력보다는 관계 속에서 맡은 역할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훗날 시어머니가 될 사람으로서 여러 기대를 동시에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그중 하나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할은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장면 하나가 떠오를지 모릅니다. 일을 잘해 자리를 얻었지만 그만큼 더 많은 일을 맡게 되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가정이든 일터든 자리를 얻는다는 것이 늘 짐이 줄어드는 일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후대의 평가에서도 아들을 낳은 며느리는 종종 복이 있는 며느리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을 감당했을 것이라는 전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은 며느리에게 완전한 구원도 완전한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시댁살이의 또 다른 단계에 가까웠다고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하루 종일 움직이고 역할이 늘어나고 책임이 겹쳐진 뒤에야 찾아오는 밤. 그 밤은 며느리에게 하루의 끝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음 날을 준비하는 또 다른 시작이었을까요? 며느리의 하루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집안이 조용해져도 며느리의 하루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엌의 불씨를 정리하고 내일 쓸 그릇을 가지런히 챙겨두고 아이를 재운 뒤에야 비로소 방 안에 혼자 앉을 수 있는 시간. 조선의 며느리에게 밤은 쉬는 시간이라기보다 하루를 되짚는 시간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상에서 스쳤던 눈빛 하나, 낮에 들은 말 한마디, 제사 준비 중에 혹시 놓친 것은 없었는지, 말로 꾸중을 듣지 않았더라도 며느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음 날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루가 끝났다는 안도감보다 또 다른 하루가 다가온다는 감각이 먼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반복된 하루는 며느리 개인의 성격이나 인내심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선의 시댁살이는 특정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을 중심으로 한 사회 구조와 핏줄을 중시하던 질서가 만들어낸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이 풍속은 조선 말기까지 쉽게 바뀌지 않았고 근대 이후 제도는 달라졌지만 그 기억과 감각은 오랫동안 가정 안에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참고 배워야 한다는 말, 처음은 다 힘들다는 위로 같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던 말들은 그 오랜 시간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먼 옛날의 고생담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역할이 늘어날수록 책임이 함께 따라오고 자리를 얻을수록 기대가 더 얹히는 구조는 오늘의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낯설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식은 달라졌지만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우고 감당한다는 감각은 지금도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선의 며느리는 하루 중 언제 자기 시간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 시간은 아주 짧았거나 혹은 끝내 이름 붙일 수 없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시절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우리는 그 하루를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한 가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